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고스트 라디오 오늘 편은 만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우리 앙몬드 님을 모시고 앙몬드 님이 알려주시는 그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양님. 우리가 또 앙몬드 님의 뭐 간단한 소개 정도 저는 뭐 해주시면. 국민으로서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시고. 아니 진짜 너무하시네. 직장인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만날 일 수 없는 거. 예, 대한민국 세금을 잘 내시는 우리 앙몬드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 그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만화는 러프긴 한데 아다치 미츠루라는 작가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이분 개인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 중고등학교 때 막 만화책을 엄청 본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해가지고 그때 친했던 룸메이트가 이거 한번 재밌으니까 봐라라고 추천을 해줘서 그때 처음으로 러프를 읽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 H2, 터치 같은 거를 보면서 이 작가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러프 이야기 하시면서 대학교 때 연식이 조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분명 대학교 때라고만 했는데 왜 그렇게 저를. 이 러프가 국내에 발간된 게 96년 아마 터치하고 H2가 그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96년에 국내에는 소개가 됐는데 실제 그 일본에서 연재된 건 조금 더 이전이었죠. 터치 다음에 아마 러프 다음에 H2 이 순서일 거예요. 저는 그런 제대로 된 오피셜한 정보는 모르고요. 어쨌든 만화를 딱히 즐기진 않았는데 소개로 아다치 미츠루의 작품을 이렇게 해서 보게 됐고 네. 그렇게 제일 처음 접한 게 사실 러프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뭐 통상 제일 유명한 게 터치나 H2 같은 작품이 있었을 건데 러프를 아무래도 러프가 H2나 터치에 비해서 권수가 좀 적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기에 조금 부담이 덜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러프가 상대적으로 좀 짧죠. 네. 내용이. 아다치 미츠루에 대한 뭐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 대표적으로는 말씀 주셨던 러프, 그 다음에 터치로 빵 뜨셔가지고 사실 H2로 희대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면서 정점을 좀 찍으셨고 51년생이시고요. 지금도 현재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초기에는 이분이 지금과 같은 그림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년 만화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만화체로 연재를 좀 하시다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다가 이분이 이제 소녀지에 방향을 틀어서 소녀지에서 그 연재를 좀 진행하시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소년지로 넘어오시면서 그림체가 많이 유해진 상태로 넘어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소년지에 연재되고 있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감성은 소녀지에 그런 감성들을 좀 가지고 끌고 오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아마 그 터치하고 H2만 보시면 그림체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터치가 굉장히 좀 그 초창기 아다치의 그림체 좀 거칠고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상당히 정제된 형태로 완성된 게 H2거든요. 그 중간에 위치한 게 러프다. 그래서 러프의 그림체를 보면 언뜻 터치의 그 감성들이나 그 그림체가 좀 묻어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H2의 그 그림체도 좀 보이는 그런 작품이 바로 러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다치 미츠루의 작품 중에 그럼 터치 보셨을 거고. 봤죠? 네, 보셨죠. 뭐 H2 당연히 보셨을 거고. 러프 보셨고. 네, 봤습니다. 그 외에 혹시 또 작품이 있을까요? 뭐 슬로우 댄스도 본 것 같고 믹스도 본 것 같고 미소라
뭐 그런 것도 다 본 것 같고, 그러니까 한참 이 작가를 좋아할 때에는 진짜 여러 개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기억에 가장 오래 남고 전 되게 정기적으로 이 작가 만화책을 보는 편이거든요. 심심하면은 이렇게 너무 웃으시지 마시고요, 아니요. 태양님. 웃은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저는 러프, H2, 터치인 것 같아요. 아, 대표 그 새 작품이군요. 저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안 물어볼 건데. 왜? 내 얘기하려고. 아, 제가 미추리의 작품 중에 개인적으로 머리에 탁 각인되어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 제목이 일곱 빛깔 무지개. 라는 작품 제목은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곱 빛깔 무지개가 왜 기억에 남냐면 이건 수영도 아니고 야구도 아니고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에요. 그럼 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것은 지구가 아니다. 지구와 비슷한 곳인데 지구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르로 따지면 SF죠. 네. 7명의 아버지는 동일한데 어머니가 다 다른 7명이 한 곳에 이제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각자의 어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한 명은 친자식이 아니다. 그런 큰 이야기를 주제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펼쳐지는데요. 저는 그 작품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작품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한번 찾아보세요. 안 보셨다면 사실 그 아다치 미치루가 그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만화 요것만 해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실 거고 이 연재 시점이 절묘합니다. 아까 제가 터치를 말씀드렸고 H2의 중간 지점이 러프라고 했잖아요. 러프가 연재가 끝난 게 아마 92년일 거예요. 러프 연재가 끝나고 바로 92년부터 연재 시작한 게 이 일곱 빛깔 무지개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체도 상당히 이제 완성되어 가는 그런 뭐 재미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이 좀 기억이 많이 나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러프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그 러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개요라도. 아니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제가 아다치 미츠루 이 만화를 얘기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아다치 미츠루 작품의 특징? 어떤 특징 같은 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주인공이 거의 똑같이 생겼고 비슷하게 생겼고 어릴 적부터 굉장히 가까운 이성 친구들이 관계가 중심이고 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 꼭 나오고 그리고 그림은 굉장히 엉성하고 결말도 그렇게 사이다처럼 이렇게 확 시원하지는 않고 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꼭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성에 대한 시각. 여성을 바라보는 네. 시각. 여자 등장 인물들의 속옷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예. 남자가 이제 여자 훔쳐보는 것은 이제 가볍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많이 넣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기도 하는데 가끔 여자는 내가 맞을만 했다라는 대사를 치는 거는 그때 당시 어떤 일본의 어떤 문화나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제가 뭐라고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런 문제 제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딱 그 시기가 중학생, 고등학생 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기 청소년 그리고 어린 남성의 성장해가는 이 성장 일기라는 관점에서 뭐 그런 것들을 뭐 아무 의미 없이 사실은 뭐 바람에 아니 아무 의미 너무 많이 넣었어요. 너무 자주 넣었어요 이분은. 얘기하셨던 것 중에 주로 뺨을 맞죠? 네, 여자 주인공이. 그렇죠. 예. 뺨을 맞죠.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H2에도 그게 굉장히 뭐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으로. 뭐 H2에도 나오고 사실 러프에도 있나 아무튼 터치에 있고요. 네, 터치에도 있고. 예. 한 만화에 그냥 한 번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작가의 만화에 항상 그게 반복이 되는 패턴이잖아요. 그거는 그 작가의 가치관에 그런 게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게 팩트고. 매 작품마다 그렇게 나오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해 가보죠. 뭐 정리하면 아다치 미츠루의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뭐 여자 주인공들이 꼭 맞는 씬들이 나온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맞고 나서 내가 맞을 짓을 했지 맞아. 이렇게 수긍한다라는 점이고 수긍한다.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이 스토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도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 시점에는 이미 감정이입을 해서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게 이질적이다 이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딱 떼놓고 얘기해 보니까 매 작품마다 그런 장면이 좀 등장한다. 그게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러프는 그런 가치관들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제가 이 작가님의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예. 등장인물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독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컷 사용을 하면서 센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남주 자체가 굉장히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약간 츤데레 스타일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태암님의 얘기를 듣고 저는 H2를 사실 제일 좋아하긴 하니까 H2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러면 H2랑 터치랑 러프 주요 장면들만 얘기할까라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결국 그나마 이제 짧은 러프로 제가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 조회수가 10만 넘길 수 있으면 다음 편으로도 태연님 10만 10만? 아니 10! 10만? 10! 몇 명이나 보겠어요? 10명이나. 러프는 청춘 로맨스 스포츠 만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니노미야 아미랑 야마토 케이스케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케이스케 할아버지와 아미 할아버지의 악연으로 아미는 어렸을 때부터 야마토 가문은 원수라는 말을 듣고 자라요. 그래서 아미는 실제로 매년 케이스케한테 살인자라는 연하장을 보냅니다. 요 조금만 정리하면 케이스케가 남주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니노미야 아미가 네. 여주죠. 네. 네, 근데 이 두 집안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죠. 가문이 네. 원수 지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주가 케이스케고 여주가 아미다. 네. 네, 예.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름, 성 이렇게 부르는 거에 대한 별로 개념이 없는데 일본 만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성이랑 이름을 그러니까 뭐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게 관계성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한테 그게 잘 안 와닿으니까 그런 조금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로 조금 하니까 이게 저는 사실 러프는 일본 원서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읽을 때는 얘가 처음에는 성으로 부르다가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르는구나. 이게 좀 더 두 사람이 뭔가 가까워졌구나라고 이렇게 확 다가오는데 그런 거는 조금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일본어를 좀 하시니까 원서로도 보셨으니까 국내발 이 번역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실 수 있으실까요? 감히 제가 뭐 번역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준은 뭐 아니지만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일본어 원어로 읽을 때가 저는 더 좋아요. 우리가 일드 같은 데 보면 이름을 이렇게 뭐 명함을 받거나 하면 뭐 어떻게 읽는지 몰라 주저하고 있으면 뭐 읽는 방법을 얘기해 준다든지 또 이게 뭐 비즈니스적인 관계나 여기에서는 절대 이름을 안 부르고 그러다가 좀 이제 뭐 괜찮아지면 야 이름 불러도 좋아 뭐 요렇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관계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다시 이제 러프로 좀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있었는데 맨날 이제 케이스케는 중학 전국 자유형 100m 만년 3위예요. 케이스케가 100m 수영 선수고 자유형. 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3위만 하다가 이제 사립 A생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고요. 아미도 하이 다이빙 선수로서 똑같은 사립 A생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운동 선수로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원수였다가 썸 타는 사이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남주는 수영 선수고, 그렇죠.
여주는 다이빙 선수고. 네, 수영의 꽃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자유형이라는 것 자체를 네. 여기 케이스케 감독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유형은 수영의 꽃이다. 그리고 사실 그 요 남주 여주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하잖아요. 누굴까요? 예, 히로키. 또 히로키? 삼각관계가 조금 있지 않나요? 히로키? 나카니시 히로키. 아,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카니시라고 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잠깐. 님은 이름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예. 제가 어제 이렇게 한국어판을 봤을 때는 거의 다 나카니시로 했어요. 아, 진짜? 왜냐면은 나카니시는 여기 인물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영웅처럼 그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케이스케가 동경하는 그렇죠. 인물이기도 네, 하고. 네. 예. 이 나카니시는 그냥 여기에서 어떤 일종의 빌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상가 팬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근데 악몬드님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삼각관계가 아니에요. 아. 아미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물론 좋아한다고 표현은 해요. 아미가 이 나중에 이 끝 얘기를 지금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뭐 여기 상관없죠. 네. 뭐 케이스케와 그 나카니시를 두고 아미가 고민하는 내용도 나와요. 두 그러니까. 사람 다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미는 나카니시는 그냥 정말 오빠 같은 존재. 같이 자란 존재에 대한 그런 거지 이성으로서의 설렘과 떨림은 케이스케가 첫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카니시 입장은 좀 달랐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집착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좀 달랐지. 우리가 통상 이런 걸 삼각관계를 부르잖아. 저는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부르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 용납 못해요. 히로키가 아니라 나카니시다. 나카니시. 전 끝까지 나카니시 상이라고 부를 거고요. 제 입장은 주연인데. 악몬드 입장에서는 조연이라 부를 만한 저는, 예, 나카니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미 그 수영 쪽에서는 최고라고 그쵸.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렇죠. 남주인 케이스케가 동경을 하는 그런 캐릭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미하고는 예, 뭐 집안도 좀 그렇죠. 원래 친하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돈도 많고 네. 능력 있고 잘생기고 키 큰 모든 어떤 여자들의 로망을 합쳐놓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싫어한다는 단지 집착을 좀 하는 게 있다. 너무 지배적이다.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들이 좀 이어지고 이 줄거리가 끝인가요? 여기서 뭐 어떻게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영이라는 그 스포츠를 메인으로 깔고 그리고 고등학생의 그 한참 민감한 그 시기에 이 세 명이 앞서 얘기했던 그런 관계성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이끌어 나가죠.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건 사실 뭐 아다치 미츠루 작품의 뭐 전체적인 큰 흐름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H2나 터치에 비해서 짧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짜임새가 좋다.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줄거리 전체적인 개요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예,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주신다면 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저 약간 츤데레 같은 그런 남주들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나오는 케이스케도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안 챙겨주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막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주기도 하고. 은근슬쩍. 그쵸. 네, 눈치도 빨라가지고 여주는 당연히 챙기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배려심이 되게 깊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 일에는 막 이런저런 막 불평도 많이 하고 투덜거리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순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입이 무거워서 곁에 있는 사람을 되게 안달복달나게 하는 타입. 근데 또 이 아다치 미츠루의 만화에서는 여주가 이걸 또 귀신같이 눈치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케이스케의 마음을 알아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나는 이런 케이스케의 모습,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몇몇 포인트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하죠.
누구랑요? 터치의 주인공 타치야하고 H2 주인공인 히로 그리고 러프의 주인공인 케이스케. 사실 이 세 명이 이야기하신 츤데레적인 면모들을 다 갖추고 있고 그럼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을 웬만큼 다 충족시키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 명 중에 1번 러프의 케이스케, 2번 터치의 타치야, 3번 H2의 히로. 여기에 이제 순위를 매긴다면 1번 3번부터 하죠. 3번. 3위. 예. 3번은 타치야. 타치야? 네. 예. 그림체가 조금 아니야. 너무 이렇게 각성을 늦게 했어요. 각성을 늦게 해서 약간 어떤 그런 야구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치를 봤을 때 히로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대신 타고나기로는 거의 뭐 노력 대비 타치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히로가 타치야보다 히로가 저의 이상형이니까요. 자 3위 타치야, 2위는 그럼 1, 2위. 자 1, 2위니까 1위를 얘기하죠. 이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이제 이상형을 생각할 것인가. 연식이 또 나와. 이건 현실입니다. 네. 이상형은 현실이고요. 좋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고생을 덜하는 쪽을 선택해서 1위 케이스케. 1위 케이스케. 왜냐면은 히로는 애가 너무 갈팡질팡해. 너무 하루카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뭐 그것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수영보다는 야구가 돈이 더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걸 잠깐 내려놓고 마음 편한 걸 선택하겠다.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케이스케. 케이스케다. 좋습니다. 예, 막간 이상형 월드컵을 해봤고, 자 케이스케에 대한 설명이 좀 해주셨고, 그럼 여주에 대한 설명은 하나요? 여주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태암님이랑 얘기를 했지만 러프를 소개하는 방송이 저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 제가 얘기를 썰을 푸는 방송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팬심 고백 방송이다. 그럼요. 네. 팬심 고백 방송이다. 그래서 아미는 약간 좀 이렇게 뒤로. 자, 뭐 아미에 대한 팬심은 따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아미를 좋아하시는 분을 모시고 다른 분이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뭐 좀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그쵸. 이제 케이스케가 아미랑 케이스케가 여기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연례 행사가 있는데 남자 기숙사에서 1명, 여자 기숙사에서 1명을 이제 제비뽑기로 뽑아가지고 데이트를 시켜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부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걸 거절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청소를 막 몇 주간 해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되게 벌칙이 세서 근데 케이스케랑 아미가 운명처럼 하루 종일 그 데이트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건너편에서 오는 또 다른 데이트 중인 커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케이스케가 그 여자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미가 그걸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그 케이스케가 그러거든요. 그냥 내가 까였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이고 하는데 또 카페를 갔는데 또 그 커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아미는 왜 뭐 너 아깝니? 뭐 이렇게 뭐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아? 막 이런 식으로 보고 웃어요.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아미가 그 여자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랑 그 여자애랑 화장실에 있는데 그 여자애가 아미한테 하는 말이 케이스케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게 케이스케 좋아한 거 아니다. 그냥 잠깐 놀아보려고 내가 케이스케한테 그렇게 말 걸고 그렇게 데이트 신청한 거다. 막 그런 식으로 하고서 딱 수업을 나가요. 그래서 아미가 알게 되죠. 케이스케가 자기가 깠는데 그냥 이 여자애를 생각을 해서 내가 까였다라고 포장을 해줬구나를 알게 돼요. 얘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이런 센스를 발휘한다? 저는 이거 현실에서 못 봤거든요. 왜요? 아니야.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판타지다. 이건 현실에 저는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러니까 요약하면 데이트 중에 이전에 알던 여자를 봤는데 변명하기를
케이스케가 내가 차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 케이스케가 차인이 아니고 아까 표현으로는 깠다. 깠죠. 왜냐면 이 여자애는 굉장히 인기 있는 애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반장인가 뭐 하고 회장이고 뭐 어디 부회장이고 얼굴도 예쁘고 막 인기가 많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깠죠. 케이스케는.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에서 케이스케를 확 좋아하게 된 계기인가요? 아니면 각인? 그러니까 각인이죠. 그래서 아미도 내가 원수로만 알고 있던 케이스케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런 부끄러움도 그냥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만들어서 보듬어줄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아이구나. 속이 깊은. 그쵸. 참 바른 인생에 배려할 줄 아는. 그렇죠. 약간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애 늙은이. 그런 애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건 판타지다. 세상에 이런 애가 있다. 없어. 어쨌든 그게 뭐 동일한 감정으로도 아마 아미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죠? 이제 아미가 케이스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 어떤 첫 번째 사건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면 두 사람이 이렇게 온전히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기억에 좀 남았다. 또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그리고 우리 케이스케가 입이 참 무거워요. 이제 무거운데 이제 유도부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걔랑 장난처럼 유도 경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아다치 미츠루 작가님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케이스케랑 친구가 유도 경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흘러가듯이 케이스케가 이제 바로 못 일어나고 조금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발이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이 컷이 나와요. 근데 이날 이제 케이스케 라이벌 같은 존재죠. 중학 전국 자유형 100m 1위인 세리자와가 학교로 옵니다. 그래서 세리자와가 케이스케랑 수영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다. 그냥 우리 시간 때우기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를 해요. 처음에는 세리자와한테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1위랑 3인데. 근데 그래서 세리자와도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 케이스케가 점점 속도가 떨어지고 결국은 세리자와가 이겨요. 왜냐면 1위랑 3위가 싸운 거니까 보통은 1위가 이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와, 케이스케가 진짜 이기는 줄 알았는데 진짜 역시나 안 되네 3위는 이런 식으로 괜히 기대를 해서 손해만 봤다라고 하면서 가요. 근데 또 우리 귀신 같은 아미는 모든 걸 눈치를 깐 거예요. 왜냐면은 아미는 이 케이스케 경기를 꾸준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케의 그 수영 스타일이 언제나 처음에는 조금 느리다가 후반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얘가 요번에는 후반에 못 치고 올라가네 라고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 케이스케가 이제 발이 조금 부어서 앉아있으니까 얘가 다리가 아파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구나 라고 알아채요. 그래서 케이스케는 또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아미가 알아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말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괜히 이상한 기대를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상한 기대는 나만 할게 라고 하면서 케이스케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이 센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보이는 센스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민망하지 않게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건 참 너무 대단하다. 그게 기억에 남으셨다? 네. 이제 공감을 못 하시네요. 아니 그 아미의 입장에서 지금 아마 그 케이스케를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그죠? 그런 것까지도 뭐 캐치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아미도 어느 정도. 그리고 케이스케 그 100m 기록에 대한 건 만화 초장부터 쭉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것들도 둘 사이에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장치들도 좀 끌고 갔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케이스케의 그 배려심과 아미가 케이스케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고.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아미에게 정말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케이스케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케이스케가 방학인데
아미의 중학교 시절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가 가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미네 동네를 가볼까라고 해서 거기를 가요. 네. 근데 갔는데 이제 초반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아미네도 케이스케처럼 전통 과자 가게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케이스케가 그 가게에 들어가요. 네. 근데 사실 케이스케의 아빠는 아미네를 그렇게까지 견제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은 나는 이미 끝났다. 우리 대에서는 끝났고 나의 아들과 당신의 딸이 경쟁하게 두자라는 네. 상황이라서 놀러만 다니고 그러는데 그 아미의 아빠는 여전히 경쟁심에 불타고 아미에게 야마토 가문은 원수다라고 주입시키고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스파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부연 설명하면 사실 이전에는 그 케이스케 집안 대비 아미 쪽 집안이 조금 못 나갔는데 아닌데? 아닌가? 아니에요. 아미 쪽 집안이 더 잘 나갔나?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정확하게 팩트로는 그러니까 책이 있어야겠지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 부엉이 모양의 그 과자가 유명했어요. 네. 원래 이거 아미네 할아버지가 그거를 했었는데 이 그러니까 케이스케 할아버지가 그거를 따라해서 네. 만들었는데 귀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귀가 더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더 득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케이스케네 할아버지 가게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훨씬 더 그래서 못 집안이 나갔다. 케이스케 집안이 훨씬 더 잘 나갔다. 잘 나가고 못 옛날에는. 나갔다. 그래서 그 열등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1등을 바라보는 2등은 항상 그 마음속에 부글거리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스포츠 로맨스만 그런 경쟁심. 그러니까 두 집안만 따놓고 보면 그런 거지. 그래서 뭐 그럴 수 이제 있죠. 아미네 집안의 그 아버지는 아미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상대편 집안에 대해서 막 살인자 집안이고 그쵸. 막 이런 식으로 주입시키고 이 작품 기준으로 현재는 더 잘 나가는 위치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등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남아있는 그쵸, 이런 완전히 모습들이 밟아버려야 된다. 보이죠. 그쵸. 반면 뭐 1등 한번 찍어봤던 사람은 근데 실질적으로 케이스케 아빠가 찍은 건 아니에요. 케이스케의 그렇죠, 그렇죠. 아빠는 말아먹고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가문 네, 맞습니다. 네.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미의 아빠는 사실 그 야마토 가문이라고 하면 치를 떨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케이스케가 아미 아빠한테 자기 정체를 들킬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아미가 급하게 케이스케를 자기 방으로 올려보내요. 왜냐면은 1층이 가게고 예. 2층이 가정집인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아미 방으로 올려보내거든요, 케이스케를. 예. 근데 이제 케이스케는 자기 집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탈출을 할 타이밍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조금 너무 인위적이긴 한데 아미랑 한 방에서 자게 됩니다, 그날 밤. 네. 그래서 아미는 막 이렇게 케이스케한테 너 아무 짓도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손이랑 발을 막 밧줄로 묶어요. 네. 근데 그렇게 실컷 해놓고는 아미는 금세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아다치 미츠루의 작품에서 이런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한 명은 금방 잠을 자고 한 명은 금방 잠을 자지 못해서 약간 그걸 좀 약간 뭐라 해야지 좀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묘한. 미묘한. 그래서 이제 아미가 금방 자버리니까 얘는 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봤는데 밧줄도 꽁꽁 묶지도 않았어요. 금방 풀리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케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미가 잠꼬대를 합니다. 네. 가라 케이스케. 나머지 25m 바보 막 이렇게 하는 걸 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꿈에서도 또 3위를 했구나. 케이스케가 그 생각을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미가 잠에서 깼는데 다행히 케이스케는 없어요. 네. 없는데 또 우리 귀신 같은 아미는 어떻게 또 쓰레기통에서 메모지를 봐요. 메모지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케이스케가 쓴 것처럼 글씨가 있죠. 네. 언젠가는 반드시 네. 라는 글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저는 어쨌든 이제 아미는 케이스케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잠꼬대를 할 정도로 네. 케이스케는 또 그런 아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직접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쓰레기통에 넣었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무언의 둘의 약속 그런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죠.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그런 만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까놓고 얘기는 안 하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얘기하는 썸 탄다 이런 그 꽁냥꽁냥 또는 미묘한 이런 분위기들은 작품 끝까지 갑니다. 그죠? 작품 끝까지 가요. 그 잠꼬대는 진짜 잠꼬대였을까요? 아미를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하신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 장면이 또 뽑아주신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였고. 혹시 또 있을까요? 혹시 더 이상은 이제 그만해달라는 그만해달라는 건 아니고 총 몇 개가 있는지 알았다면 앞에 번호를 붙일 걸 그랬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인물도 나와요. 네. 이제 중요한 드디어 다른 인물 그럼요. 나오네. 이제 아미랑 케이스케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 인물이 아미를 중학교 때부터 짝사랑했던 오가타라는 친구예요. 네. 근데 이제 오가타는 야구 선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타자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 투수로 바꿉니다. 그래서 실력 없는 A생 고등학교 야구부가 승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가타를 이제 중학교 동창이니까 아미는 오가타를 응원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가타는 케이스케한테 아미랑 함께 꼭 응원하러 와달라. 네. 여름이 올 때마다 아미에게 자기가 생각나도록 올해의 나를 아미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케이스케는 뭐 그냥 그땐 듣고 있죠. 또 배려심 깊은 케이스케니까 네. 뭐 안 듣진 않아요. 다 들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에 오가타 야구 경기가 열리는데 우연히 오가타의 여동생이랑 나란히 앉게 돼요. 케이스케가. 네. 그리고 오가타가 갑자기 왜 타자에서 투수가 됐는지 팔이 아픈데도 무리를 하고 있는지 이번 시즌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사를 갈 거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비가 와가지고 다음 이제 오가타의 경기가 미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경기장을 찾아와서 오가타를 응원하던 아미가 그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빠랑 저희가 아까 얘기한 저는 이름도 까먹었는데 또 나카니시. 나카니시랑 아빠랑 나카니시 상이랑 아미랑 놀러 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경기장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케이스케가 알고 아미를 쫓아가요. 네. 그래서 아미한테 가가지고 다짜고짜 설명 안 해요. 네. 설명 안 하고 오늘은 가지 마라. 무조건 나랑 같이 야구 경기장을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빠는 노발대발하죠. 나도 바쁜 시간 빼가지고 왔는데 맨날 있는 야구 경기를 왜 보러 가야 되냐 아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 그 삼각관계라고 주장하시는 그 나카니시가 얘기를 합니다. 네. 아미야 네가 결정해 네. 라고 하니까 아미스케는 케이스케 얼굴을 딱 보고 미안하다고 그 아빠랑 나카니시 상한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케이스케를 따라가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 같은 거였어요. 왜냐면은 두 팀의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서 오가타가 질 게 뻔한 경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즉 마지막 경기였던 거죠. 그래서 케이스케가 이제 그냥 아미한테 억지를 부려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미는 그냥 이유는 나중에 들을게 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 너 왜 그랬어 나한테? 이렇게 그렇죠, 경기를 그렇죠.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케이스케는 그냥 경기 도중에 아미한테 오늘의 오가타를 잊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경기는 지죠. 100% 지는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는 졌고 친구들한테도 오가타도 참 입이 무거워요. 네. 자기가 그냥 나 내일 이사 가라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멋진 척을 다 해요. 막 이렇게 네. 뭐 빚졌던 돈을 갚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과자 잔뜩 사가지고 과자 파티를 해요. 네. 그래서 오가타는 그렇게 조용히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케이스케와 아미가 오가타를 기다리고 있죠. 새벽부터. 그래서 오가타를 배웅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기차를 기다리면서 이제 오가타가 케이스케한테 야 껌 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케이스케가 껌 하나는 사줄 수 있지 이러고 가요. 네. 그리고 이제 아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대답 좀 해줘라. 네. 이렇게 부탁만 하자 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네. 그리고 가타부타 설명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 장면에서 케이스케가 껌을 사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가타가 케이스케한테 껌을 받으면서 배에다가 묵직한 한 방을 빵 날려요. 네. 그리고 케이스케는 몰라요. 자기가 왜 맞은지. 모르지만 거기 또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거기서 너 왜 나 때리냐 이런 말도 별다른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오가타는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미가 이 상황을 다 보고 나서 아 이제 오가타도 어른이 됐다. 중학교 때 자기한테 데이트 신청했던 애는 일주일이나 입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미가 뭐 케이스케를 좋아하고 어떤 감정이고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이 하나도 없지만 이거를 읽은 독자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가타도 아미를 좋아했고 아미는 케이스케를 좋아하고 그리고 오가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미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조차 참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미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케이스케를 두 사람의 관계를 뭐 인정할 뭐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응원하겠다. 아. 그런 게 모든 게 다 응축적으로 표현이 된 장면이라서 아. 저는 참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죠. 이 에피소드 지금 이제 오가타 얼굴을 보면 공포 여행구단이라고 보셨어요? 정말 연식이 나오는 태연님. 아니 마동탁과 비슷한 그 캐릭터예요. 그래서 안경 쓰고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죠. 아,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 네. 이제 케이스케가 아까도 이제 잠깐 그 야구 경기나 이제 같이 못 놀러 간 아미 그렇죠. 아빠와 이제 나카니시 상이 있는데 이렇게 케이스케, 아미 아빠, 나카니시가 여름 별장으로 놀러를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만화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지만 사실 아미랑 나카니시는 거의 집안 어른들이 인정한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화하지는 않았는데 너네 둘은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집안은 너희를 축복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아미는 이 원수의 아들인 케이스케를 사실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미 독자들은 다 알고 있죠. 그쵸. 네, 이 그리고 시점에서. 나카니시도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고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케이스케는 같이 여행을 오기는 했지만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미의 아빠가 은연중에 계속 이제 아미와 나카니시는 커플이다. 약간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미랑 나카니시 둘이서 놀러 갔다 오라고 나는 너희 둘 사이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태연님이 말씀하셨지만 케이스케에게 나카니시는 어떤 정말 영웅 같은 그런 그렇죠, 존재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는 만년 중학 3위인데 나카니시는 일본 전체 1위 선수이고 너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동경하는. 그렇죠. 예.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붙여놓고 막 실제로 사인도 받으러 가요. 그렇죠. 초반에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있어요. 설정 자체가 라이벌이라는 설정보다는 그쵸.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예. 하는 동경의 대상. 그쵸. 그런데 그 동경의 대상이 내가 그 조금 마음이 있는 여자를 뭐 잘 알고 지내고 집안에서는 둘이 잘 될 거다 이런 분위기에 또 처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분들도 좀 느껴지죠. 네, 있죠. 그리고 제가 뭐 말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케이스케는 자기 이름을 똑바로 얘기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자기 이름을 똑바로 얘기하면은 아미 아빠가 그 원수의 야마토 집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름도 바꿔서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나는 그냥 빠져 있을 테니까 너랑 나카니시 상이랑 같이 놀다 와. 이렇게 방해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미가 물어봐요. 케이스케한테 너는 내가 싫어? 라고 물어보고 당황해서 케이스케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라. 그냥 나는 정말 너네 둘 사이를 방해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막 그냥 자기의 오랜 우상이었으니까 나카니시가 네. 그러잖아요. 팬들은 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사귀거나 결혼을 하면 그걸로도 굉장히 이제 좀 화를 내잖아요. 분노를 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과 맺어줘야지 이상한 네. 사람과 맺어지면은 그거는 좀 이제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 나카니시의 상대로 너는 굉장히 괜찮은 여자다, 합격이다, 아무 불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애써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조금 그쵸, 더 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미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날 싫어하는 건 아니지? 나도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케이스케가 좋아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미한테.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아미한테 거의 사랑 고백처럼 들렸겠죠. 나도 너를 좋아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지? 태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케의 모습을
느꼈을 것 같아요. 느끼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도 좋아해라고 말을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장면이 그냥 그림으로 나와요. 그게 또 굉장히 연출이 뛰어났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네, 그래서 중요한가요? 이제 이후로도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있어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 중에 네, 여기에 이제 태연님과 이제 저의 어떤 의견 불일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후반부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작품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따지면 말씀 주셨던 케이스케가 동경하는 대상으로서 나카니시를 이렇게 좀 대하는 관점에서 라이벌이라는 걸로 탁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에피소드가 있죠. 그렇죠. 그 에피소드를 제가 물어봤더니 그건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저의 관심사가 아니다. 관심사가 아니다. 안 좋아한다기보다 그렇죠. 내가 베스트로 꼽는 관심사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는 정도로만 얘기하면 케이스케가 나카니시 상이 아미에게 인공호흡을 하죠.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케이스케가 각성을 하는. 그쵸.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서 케이스케가 본격적으로 나카니시를 라이벌로 각인하게 되는 그 사건이 아닌가.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아미가 한번 이제 불을 지펴주는 게 그렇죠. 나중에 나중에 아미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케이스케가 아미를 사실 별로 찾아가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아미의 아빠가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이제는 그때에 대해서 병문안을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야마토 케이스케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아빠가 못 만나게 하는데 아미가 반창고를 붙이고 밧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케이스케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아미가 케이스케한테 딱 이래요. 나는 내가 깨어났을 때 네가 나를 구해줬을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말은 이제 케이스케를 이제 더 이제 사실 그 대사가 후반을 장악하는 최고의 그 한마디잖아요. 그쵸. 네. 하지만 저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좋아하진 않지만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뭐 요거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누가 들을지 몰라. 10명은 듣겠지. 그거는 태연님의 과도한 기대 아닌가? 사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해주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제가 얘기한 그 여름 별장에 놀러 간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아미가 비키니를 입고 수영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배가 오면서 머리를 다치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정신을 잃죠. 그거를 보고 세상에 일본 1위예요. 전국 1위가 뛰어들고 나카니시상. 만년 중학 3위가 뛰어듭니다. 케이스케. 근데 둘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나카니시상이 아미를 구해가지고 그 케이스케가 각성을 하는 게 둘의 어떤 키스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인공호흡 어떤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케이스케에게는 또 다른 눈으로 이제 비춰질 수가 있어서 그거를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앞서 에피소드 설명해 주실 때 케이스케가 야 둘이 뭐 좋은 시간 가져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장면에서 각성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동경하는 인물이 아닌 저희 나카니시 상은 이제 뭐 라이벌이다 이렇게 이제 각성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그래서 그런 장면도 있어요. 케이스케가 나카니시 상의 사진인가 그거를 벽에서 떼어가지고 버려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전체 이 러프 후반이 절정으로 이제 치닫는 스타트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눈을 떴을 때 네가 당연히 나는 네가 나를 구했을 줄 알았다. 그 멘트가 작품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반 전체를 장악하는 대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들 얘기 좀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뭐 나온 지도 꽤 됐고 결말을 이야기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말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끝이 나나요? 그래서 뭐 사실 결말은 뻔하잖아요. 이게 스포츠, 청춘, 로맨스 만화이기 때문에 근데 결말은 사실 그렇게 뻔하지 않게 끝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아다치 미츠루의 작품 중에서는 그래도 뭔가 주인공들의 결말이 좀 보이는 명확한, 왜냐하면 H2도 그렇고 터치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열린 결말로 끝나는 느낌이 있는데, 예. 그나마 러프는 조금 명확한 결말로 끝이 나요.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중간에 또 사건이 있어요. 나카니상이 다치고 어쩌고 해가지고 또 아미가 거기에 죄책감을 받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는데, 그런 거 그냥 다 때려치고 아미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해요. 케이스케냐 나카니시냐 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그 전에 아미가 케이스케에게 테이프를 하나 건넵니다. 근데 이제 그 테이프에 이런 게 녹음이 돼 있어요. 노래뿐만이 아니라 아미가 직접 녹음을 한 거죠. 여기는 니노미야 아미 들리나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여기는 니노미야 아미 야마토 케이스케 응답하라. 이 대사로 끝나요. 결말 쪽 그 대사를 보면 할아버지가 얘기하죠. 이제 그 케이스케하고 나카니시가 야 그러면 뭐 누가 차지할 건지 한판 붙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한판 붙기 이미 이전에 아미는 결정이 나 있었죠. 그치. 마음이. 그래서 이미 이거는 뭐 전체 앞에도 다 그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앞서 얘기했던 그 각성이 일어남으로써 케이스케가 어떻게 이제 각성에서 막 달려가서 이제 우당탕탕하는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는데,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미에게 얘기하죠. 대답이 나와 있다면 레이스 전에 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저도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승패에 의해서 좌우되었다고 여겨지는 거 너도 싫지 않느냐. 진 쪽을 선택하면 동정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이긴 쪽을 선택하면 꼭 자기가 무슨 상품 같아서 재미없을 테니.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죠. 굉장히 공감되는 멘트였고, 그래서 아미는 좀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안 젊으세요, 태양님은? 젊긴 한데 카세트 테이프를 요즘 카세트 테이프를 어디 가지고 있어도 틀 수 있을 데가 없잖아. 근데 그거를 본 사람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카세트 테이프에 이제 녹음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 카세트 테이프를 케이스케가 듣나요? 여기 만화상에서는 못 들어요. 그죠. 결국 아미가 미리 마음이 정해졌고 그걸 녹음을 해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케이스케는 나카니시 상하고 대결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녹음을 못 듣고 이 대결에 임하죠. 요거도 참 기가 막힌 연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난다. 저도 러프 원래는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H2를 하겠다. 그냥 터치보다는 H2다 이렇게 해서 제가 H2를 좀 봤었어요. 다시 만화책. 정말요? 한 권당 300쿠키인가? 또 오지게 길잖아요. 32권인가? 그걸 다 보지 못했고, 좀 보면서 줄거리도 좀 요약하고 나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럼 제가 안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러프를 하겠다고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대박이다 생각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러프에 대한 줄거리 좀 찾아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저도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봤던 만화. 딱 한 번 보셨다면서요? 저는 만화를 2번, 3번 보는 걸 잘 안 해서. 근데 줄거리를 보니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아다치 미츠루 특유의 그 뛰어난 연출력과 절제된 대사, 풍성한 그 막 여기저기 막 깔려 있는 복선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회수되고 그런 것들이 제일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갈지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그럼에도 마지막이
다른 작품들보다는 상당히 깔끔하게 끝났다. 다른 작품들은 사실은 우리가 오픈 결말이라고 하는데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끝났다면 적어도 러프는 그쵸. 예, 한쪽 정도는 닫았다. 저는 막 너무 불명확한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특히 남자가 불명확하게 구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히로를 밀어냈습니다. 야구 선수의 연봉을 포기하고 케이스케를 선택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러프가 참 편집을 해도 1시간은 나올 것 같은데 뭐 한 10명 듣는데 뭐 그렇게 편집에 공을 들일 거다.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기에는 좀 미안하지 않나? 저 어제 이거 태양님 이거 그러면 터치로 만회해보는 아니요. 그리고 H2로 예, 만회를 해보시는 걸로 하고 오와리 데스. 공약하시죠. 아까 공약했죠. 아니요, 안 했는데요. 이 컨텐츠의 조회수가 10이 넘으면 10이 다시 해볼까? 뭡니까 태양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10명이 보는 건데 그 10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한다 진짜 태양. 50명을 합시다. 아니 1000명. 1000명은 안 돼. 내 컨텐츠 중에 1000 넘어가는 게 몇 개 없는데 1000명. 150명. 아니요 1000명입니다. 500으로 합시다. 1000명. 10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아. 1000명. 어쨌든 그러면 뭐 기약 없이 1000명이 되면 그 다음 컨텐츠를 우리 악몬드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재밌다.